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 왜 가족에게만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할까요? 이런 가족과 수십 년 함께 살아오셨다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쁨과 아픔을 모두 경험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는 깊이 뿌리박혀 일생을 뒤흔드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만 잘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으로 그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현명하게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깊은 상처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족에게 냉담하고 남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과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생 후반기를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남에게만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정미경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웃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은 그녀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직장 동료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보는 미경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는 회사 후배가 업무를 잘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다독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라도 하나 깨면 그릇 하나 깨뜨렸다고? 도대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집안일은 언제 제대로 할 거야? 라며 폭발합니다. 밖에선 완벽한 숙녀인데 현관문만 닫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경험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냉혹하고 무례해지는 걸까요? 이런 행동 패턴의 핵심에는 외부 인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해요라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죠. 하버드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가족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이미 자신의 곁에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감정 노동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감정 투자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즉각적인 칭찬과 인정이라는 보상이 뒤따르지만 가족에게는 그런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실 가족이 베푸는 사랑과 지지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딱 그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대처법에 주목해 주세요. 가장 먼저 반사적인 감정 대응을 피하세요. 상대방의 무례함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대신 침착하게 지금 당신의 말투가 나를 아프게 해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기록해 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족에게 냉담해지는지 패턴을 파악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대화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학대나 무례함이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런 대화는 우리 둘 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진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에 명확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내와 이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독이 되어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이 가족에게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 인식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앞서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살펴볼 유형은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앞서 본 유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족의 희생을 자신의 권리처럼 여깁니다. 김태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통 큰 형님으로 불립니다. 모임에서는 항상 비싼 술을 사고 지인들의 부탁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넉넉한 인심에 감탄하죠. 하지만 그의 여동생 수진 씨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빠가 바깥에서는 얼마나 베푸는 사람인지 모두들 칭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은퇴 자금, 제 대학 등록금까지 자기 사업에 모두 써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사업이 어렵다며 또 돈을 요구하더군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면서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외부인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를 표현하면서 가족의 큰 희생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 라는 말로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가족 내 역할 고착화가 일어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특정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믿으며 그 역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여자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지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기중심적 도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주는 작은 도움은 대단한 희생으로 여기면서 가족이 자신에게 해주는 큰 도움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균형된 인식은 오랜 세월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노년기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가족들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거리를 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가족이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도울 수 없어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세요.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난이 아닌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사함을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가족 간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소중한 도움과 사랑의 표현임을 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 따지는 거 아닌가요?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일방적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는 도움을 주지 않아도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균형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과 경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셋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더 강력한 방식으로 가족을 통제하려 하는데요. 바로 통제와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앞서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셋째로 살펴볼 유형은 통제와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생각과 행동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박종현 씨는 회사에서 민주적인 리더로 칭찬받는 부장입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민지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지만 집에서는 독재자와 다를 바 없어요. 저녁 메뉴부터 아이들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 내가 뭘 알아? 라며 무시합니다. 심지어 큰아이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아라며 자기 뜻을 강요했죠. 밖에서는 존경받는 리더지만 집에서는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통제 불안과 완벽주의가 결합된 성향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안심이 됩니다. 특히 가족을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여기기 때문에 가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선한 의도의 착각에 빠집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라는 말로 자신의 통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만의 방식이 가장 옳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가족심리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통제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율성과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극도로 통제적인 경우 상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가족 구성원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고 비난하기보다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서운해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낮추고 대화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작은 영역부터 자율성을 확보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메뉴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와 같이 구체적이고 작은 영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대화를 중단하세요.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적인 것 같으니 진정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내에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휘됩니다. 실제로 경영학에서도 강압적인 통제보다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의견과 개성을 존중할 때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제적인 가족 구성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넷째는 가족보다 사회적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앞서 본 유형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앞서 통제와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넷째로 살펴볼 유형은 가족보다 사회적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족을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에게 관심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정훈 씨 67세는 은퇴한 회사 임원입니다. 그는 동창회, 골프 모임, 지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맥의 달인이라 부르며 그의 넓은 대인관계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65세 김영숙 씨는 40년 결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항상 바쁩니다.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모임이 있다며 집에 거의 없어요. 지난달에는 제가 무릎 수술 후 퇴원하는 날인데도 오랜만에 잡은 동창 모임이라며 택시 타고 오라더군요.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 보이지만 밖에만 나가면 활기가 넘칩니다. 제가 함께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친구 전화만 오면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40년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 같아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왜 가족보다 외부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익숙해서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는 반면 외부 관계는 새로운 자극과 인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정서적 회피의 패턴을 보입니다. 가족 관계는 깊은 감정적 책임과 친밀함을 요구하지만 외부 관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류가 가능합니다. 깊은 정서적 연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부 관계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족보다 외부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노인들의 80%가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런 패턴이 노년기 고독감과 우울증 발생률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형의 가족 구성원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공통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늘 하던 대화나 활동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전시회 같이 가볼까요? 같은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독립적인 관심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세요. 상대방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활동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난하지 마세요.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외롭고 서운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공간과 자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가족이라도 너무 의존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이 중요하죠.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부재하면서 외부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은 결국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명한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지인보다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몇몇 관계가 노년의 고독을 막는 진정한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가족보다 외부 관계에 더 열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남에게만 잘하는 4가지 유형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각 유형이 보이는 행동 패턴과 심리적 원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가족 관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남에게만 잘하는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감정 노동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가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람은 가족의 헌신을 권리처럼 여기며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통제와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은 가족의 생각과 행동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넷째로, 가족보다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가족에게는 정서적으로 부재하면서 외부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온 그 아픔과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자존감이 희생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일부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독이 되어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난하지 않는 대화법, 자신의 공간을 지키는 용기,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노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행동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관계와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기에 앞으로 분명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